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작 30살인데 저처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분이 또 있을까요? 저처럼 고생해온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인생이 너무 불행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너무 가엾잖아요. 제가 겪은 일들을 짧게나마 나열해볼까요? 우선 어릴 적 아빠가 돈을 쫓아 우리 모녀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놈의 돈이 뭔지 어린 나이에도 정말 왼수 같아 보이더라고요. 가족을 버리고 갈 만큼 부잣집 사모님하고 재혼했으면 양육비라도 많이 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외국으로 떠나면서 연락이 끊겨 우리 모녀는 정말 힘들게 살아야 했어요. 세상에 둘밖에 없으니 엄마와 저는 정말 애틋하게 지냈어요. 게다가 엄마 건강이 늘 안 좋았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돼버릴까봐, 금방이라도 죽어버릴까봐 늘 전전긍긍하면서 엄마 곁을 지켰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 전 산불이 무섭도록 크게 나던데 전 그 자연재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전 화재는 아니지만 물난리를 크게 겪은 이재민이었거든요. 지하방에서 월세살이 할 때 얼마 없지만 세간살이며 다 둥둥 떠내려가 봤죠. 아무리 바켓으로 물을 퍼다 바깥에 부어도 빗물은 하염없이 차올랐어요. 온 세상이 원망스러운 나날이었죠. 그렇게 지하방에서 비극적인 경험을 하고는 옥탑방으로 올라갔더니 글쎄 춥고 덥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그뿐 아니라 무시무시한 강도가 침입하여 우리를 협박하고 험한 일도 당할 뻔했죠.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해요.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귀신이나 도깨비, 괴물, 좀비 같은 게 무서웠는데 사람이 제일 잔인하고 두려운 존재더군요. 하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당장 내 침대 밑에 귀신이 숨어있는 게 무섭겠어요? 아님 사람이 숨어있는 게 무섭겠어요? 상상만 해도 무섭고 오싹하네요 정말. 이제 온갖 난리는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급성 간부전이 와서 눈이랑 피부가 다 노랗게 황달이 왔어요. 저에게 있어 세상 전부인 엄마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 위기감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마저 날 혼자 두고 저 세상으로 떠나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고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그렇게 10대 시절을 겪고는 20대가 되어 공무원에 합격해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크게 잘못하는 바람에 제 인생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네요. 남편의 형네 부부가 의사인데 세상에 그런 상전이 따로 없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선 대통령보다 그 형네 부부가 더 높은 사람이었어요. 의사가 그렇게까지 아주 위대한 존재인 줄 몰랐네요. 남편과 시모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결혼 생활을 잘 유지했을 거예요. 형네 부부야 뭐 안 보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버팀목인 남편이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줄 알고 결혼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네요. 그게 다 쇼고 연기였어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할 때 남편은 전혀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지 못했어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웬 사업은 또 그렇게 잘 말아먹던지 구급 공무원 동료로 만났는데 결혼하고 딱 3개월 만에 그만두고 사업인지 뭐식인지 하겠다고 일을 벌이더군요.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안정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좀 더 리스크 있는 일을 해보겠다나 뭐래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위험도가 커야 수익률도 크다 나왔잖아. 아주 온갖 개변을 다 늘어놓더니 다 말아먹더라고요. 꼭 능력 없고 사고치는 것들이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밤낮 없이 나불나불 거리죠. 정말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기어코 제 수명을 줄이고야 말았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한 3년은 수명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잘한 결정은 이혼이고 가장 후회되는 결정이 결혼이랍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겉만 번지르르 잘생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말리고 있어요. 속까지 다 뒤집어 까보고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면 결혼하라고요. 외모고 경제력이고 뭐고 일단 다 필요 없고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살맛대고 살아야 하니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친구들도 제가 이혼하고 나니 제 조언을 경청하는 편이에요. 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말이에요. 아주 오래전 인연이 끊어진 줄 알았던 아빠가 말기암 환자로 돌아와서 저희 모녀에게 그래도 큰 행운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주 실질적인 행운 말이죠. 그래서 이젠 경제적인 부분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빌다시피 하는 아빠와는 화해했고 그래도 내 핏줄인 아빠가 조금이라도 더 사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민은 아빠의 완치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네요. 30살까지의 제 삶이 참으로 궁금하시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아마 그 어떤 영화 소설보다도 드라마틱할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정은 진짜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택시 운전사였던 아빠는 아주 크게 교통사고를 내고는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면서 갑자기 노가다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운동도 잘 안 하던 분이 힘겨운 노동일을 하려니 몸 여기저기가 성한 곳이 없었죠. 본인도 너무 힘들었던지 다시금 어떤 중견기업 건설사 회장의 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어요. 그 건설사 회장님은 우리 가족에게도 참 잘해주셨어요. 성품이 너무 따뜻한 분이었죠. 성실하고 인물도 훤칠한 아빠가 운전을 잘해주니 대우도 잘 해주셨다고 해요. 가끔 우리 가족을 집으로 초대해서 대궐 같은 집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 집에 갈 때면 대체 집 입구가 몇 개인지 화장실 갈 때마다 길을 잃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다소 고령이었던 회장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와이프가 명목상 대표이사로 앉고 그 아래 전문 경영인을 두어 회사를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더군요. 아빠는 회장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모님 운전을 계속 맡으며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이 아니었더군요. 우리 가족에겐 재앙이나 다름없었어요. 한 1년쯤 지나자 아빠가 집에 잘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엄마와의 사이도 당연히 안 좋아졌죠. 뭔가 서먹해지고 다툼이 잦아졌어요. 급기야 아빠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명희 엄마, 그리고 명희야, 정말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어. 이미 일을 되돌리기엔 너무 늦은 것 같아. 잘 들어라. 난 이 집에서 오늘부로 나갈 거야. 이 전셋집은 주고 나갈게. 이 집을 월세로 돌려서 목돈을 유용하던지 명희 엄마 마음대로 해. 양육비도 매달 약간은 줄 테니 그건 걱정 말고. 아빠의 폭탄 발언에 저도 놀랐지만 당연히 엄마는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아니 뭐라고? 명희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집에 계속 안 들어오더니 바람이라도 났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래, 내가 모시는 사모님이랑 정분났다. 그 사모님이 자기랑 재혼해주면 평생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대. 가족 버리고 오래. 명희 엄마, 내가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라서 정말 힘들게 살아온 거 잘 알고 있지? 난 가난이 지긋지긋해.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당최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고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더라고. 이게 나한테는 복권 당첨이나 다름없어. 사랑이든 가족이든 다 필요 없어. 난 오늘부로 딴 사람이 될 거야. 부자가 될 거라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가족을 버린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아빠가 한 말이에요. 그렇게나 돈을 좋아하던 아빠는 돈을 쫓아서 나비처럼 날아가 버렸어요. 그 후로 엄마에게 이혼장이 날아오고 아빠는 모든 절차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더군요. 우리 모녀의 얼굴도 보기 싫었나 봐요. 아마도 그 사모님인지 뭐시긴가 시킨 일이겠죠. 돈 앞에 장사 없었어요. 가족이고 자기 새끼고 다 필요 없는 양반이었죠. 그때 어린 나이였던 저도 돈의 위력을 실감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헌시장처럼 버려지고 우리 모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아빠는 마치 큰 재산을 준 것처럼 했지만 1.5룸의 정말 작은 집 전세 보증금은 코딱지였죠.
양육비도 죽지 않을 만큼만 줬다고 해요. 나중에 아빠의 변을 들어보니 그 사모님인지 뭔지가 우리 모녀에게로 돈을 못 주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땐 아빠를 무지하게 원망했어요. 그마저도 아빠가 몇 년 후에 동남아 쪽으로 완전히 떠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어요. 양육비도 같이 끊겼죠. 엄마는 보험 일을 하면서 절 먹여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셨어요. 보험 일이 따박따박 월급 나오는 일이 아니다 보니 편의점이나 식당 등에서 투잡을 뛰기도 하셨어요. 저도 엄마의 뜻에 따라 정말 아끼고 아껴서 살았어요. 아직 돈을 벌지 못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절약뿐이었거든요. 엄마가 돈 버느라 늦게 들어오는 날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절대 집에 보일러를 떼지 않고 기다렸어요. 집에서 패딩 잠바와 두꺼운 양말에 내복까지 다 껴입고 버텼어요. 가스비 아끼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아주 조금씩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엄마와 저에겐 우선 방 2칸짜리 전셋집으로 옮기는 게 1차적인 목표였거든요. 거의 고지가 눈앞에 보일 즈음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이 세상은 우리 모녀가 행복한 걸 그냥 두고는 볼 수 없었나 봐요. 조금이라도 형편이 나아질 쯤이면 어김없이 굵은 소금을 팍팍 뿌리더라고요. 엄마가 어떤 전화를 받고는 완전히 사색이 되었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에요? 명희야, 네가 이모라고 부르던 그 뚱뚱한 여자 있잖아. 얼굴에 곰보 자국 많던. 그 여자가 엄마 앞으로 빚을 엄청 많이 떠넘기고는 사라졌어. 다 엄마 탓이다. 아, 내가 무식한 년이지. 내 돈, 내 피 같은 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아유. 엄마는 억울함과 사람에 대한 회의로 울부짖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어요. 제가 이모라고까지 부르며 가족같이 지내던 한 아줌마가 엄마 앞으로 빚을 떠넘겨버리고는 잠적한 거였죠. 아빠에게 버림받은 우리 모녀는 또 한 번 사람에게 된통 당하고 만 거예요. 그나마 있던 전세 보증금도 다 뺏기고 우리 모녀는 단칸방 지하로 내려가야 했어요. 온 벽에 물이 줄줄 흐를 만큼 시커먼 곰팡이가 심한 집이었어요. 귀신의 집이나 다름없는 곳이었고 절대 사람 살 공간이 되지 못했죠. 하지만 돈은커녕 빚만 있던 우리 모녀에게 그 공간도 소중했어요. 곰팡이 냄새가 잔뜩 배인 중학교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놀려대긴 일쑤였어요. 이명희는 냄새난대요. 곰팡이 냄새난대요. 지하 창고에 산대요. 맨 처음엔 주눅이 들었지만 점점 놀림이 심해지니 제가 억세지더군요. 야 이년들아, 니네는 뭐 얼마나 잘 산다고 지랄들이야. 나 태권도 유단자야. 니네 한번 맞아볼래? 태권도 학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었지만 전 이렇게라도 제 방어를 해야 했어요. 기본 발차기 흉내만 내도 아이들이 더 이상 놀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험난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늘 반에서 10등 안에는 속했죠. 장마 기간 동안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안 그래도 습한 지하방에 곰팡이 천국이었죠. 그런데 그 며칠간은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집에까지 비가 쳐들어왔어요. 이건 비 수준이 아니었고 거의 바닷물 밀물이 몰려오는 수준이었어요. 명희야 안 되겠다. 얼른 물을 퍼내자. 엄마와 저는 대야로 밤을 새가면서 물을 퍼냈지만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 눈물 범벅 땀 범벅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비가 차서 거의 계단까지 다 잠긴 집에 뛰쳐 들어갔어요. 엄마, 거긴 왜 들어가? 엄마까지 떠내려가겠어요. 그래도 우리 명희 내일 학교 갈 책가방이랑 책들은 가져와야지. 하늘이시여, 왜 우리 모녀에게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하늘의 비구멍을 막고 싶은 심정뿐이었죠. 그렇게 지하방의 서러움을 온몸으로 겪고 우리 모녀는 옥탑방 월세로 거처를 옮겼어요. 그마저도 이사 비용이나 세간살이 다시 마련할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곰팡이에서 해방되니 살 것 같았어요. 물론 여름에 땡볕 추위는 덤이었어요. 에어컨 같은 건 사치였으니까요. 그렇게 옥탑방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큰 고양이가 옥상까지 올라오더군요. 마음 여린 엄마는 먹다 남은 생선 살을 주고 물도 주는 등 잘해서 보내줬어요. 아우 엄마, 뭘 그렇게까지 해요. 요즘 길고양이한테 밥 주지 말라고 돼 있던데. 에휴, 그래도 길고양이 보니 우리 신세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말이야. 다 생명인데 다 같이 잘 살아야지.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던 저는 오히려 그 고양이와 친구처럼 친해졌어요. 그 후로 한 1년쯤 엄마는 또 투잡, 쓰리잡 뛰어가며 돈을 가열차게 모았고 저도 중학생이 되어 떡볶이집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용돈과 문제집 값을 벌어서 샀죠. 엄마가 풀옵션이 돼 있는 원룸으로 이사 가자고 하시더군요. 아주 친해진 고양이와 빠이빠이 하는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깔끔한 원룸으로 들어간다니 설레었어요. 계약 첫날 원룸 주인이 계약금을 현금으로 원한다고 하여 목돈을 ATM 기계에서 뽑아 흰 봉투에 담아 소중히 품에 안고 왔어요. 그날 밤 갑자기 옥탑방 문이 덜컹덜컹 하더군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엄마를 깨웠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웬 검은 그림자가 우리 모니터 앞에 서 있더군요. 누구세요? 복면을 쓴 그 시꺼먼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을 쏘면서 우리를 협박했어요. 아까 낮에 은행에서 돈 뽑아서 봉투에 담아오는 거 다 봤어. 얼른 내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엄마는 덜덜하면서 협박하는 강도가 말하는 대로 봉투를 찾기 위해 기어서 장롱으로 갔어요. 그때 밖에서 날카로운 굉음이 들렸어요. 고양이 소리였죠. 옥탑방 우리 집 밖에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철로 된 대야가 나뒹구는 굉음이 크게 들렸어요. 강도놈은 깜짝 놀라서 그대로 창문을 통해 도망가고 말았죠. 엄마와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부둥켜 안고는 당장 112에 신고를 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집 밖으로 나가보니 글쎄 고양이가 조명 버튼을 눌러서 불을 켜고 큰 소리를 낸 거더라고요. 고양이가 우리를 살렸다. 고맙다. 그동안 밥 준 보람이 있구나. 그날부로 바로 원룸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그 옥탑방에선 무서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우리 모녀를 강도에게서 구해준 고양이와 함께 이사왔어요. 조그만 방이었고 털도 많이 날렸지만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잘 키워줬어요. 강도를 당할 뻔한 뒤로 엄마와 밤에 꼭 껴안고 잠들었어요. 세상이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지만 내 곁에 우리 엄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았죠. 전 고등학교를 세무 전문 고등학교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코피 터지게 공부한 결과 늘 전교 상위권을 유지했어요. 고졸 전형으로 세무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드디어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죠. 엄마, 이제 엄마 제일 편한 직장 한 개만 유지하고 좀 쉬엄쉬엄 하세요. 3-4개씩 알바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지 말고요. 네? 내가 야근도 많이 하고 해서 수당 최대한 많이 받아올게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좀 다니시고요.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더 가열차게 돈을 벌러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사달이 나고 말았죠.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눈과 피부가 노란색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는 병원을 가보거나 손 쓸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저희가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의 1층 미용실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더군요. 명희야, 지금 직장이니? 네 엄마가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어떤 아저씨가 까만 차 타고 병원으로 바로 싣고 갔어. 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자세히 묻지 못했는데 글쎄 그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 본인이 네 아빠래. 자기 보고 명희 아빠라고 그러더라고. 암튼지간에 얼른 병원 가봐. 네 엄마 큰일 난 것 같아. 전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일단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고 갑자기 내 아빠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말에 2차 충격을 받았죠. 어쨌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옛날에 보고 연락이 끊겼던 아빠가 다 늙은 모습으로 서 있더군요. 아빠, 그때 다른 아줌마 만나서 집 나가버린 그 아빠 맞지? 명희야, 하필이면 안 좋은 상황에 널 만나게 됐구나. 아빠 기억하니? 그래도 잊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죽지 않죠? 아무런 이상 없는 거죠?
길 가다가 웬 아줌마가 픽 하고 쓰러지길래 다가가서 봤더니 바로 명희 엄마더구나. 옛날 일을 기억할 새도 없이 일단 아빠 차로 응급실로 왔단다.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급성간부전이래. 아마도 간이식을 받아야 다시 건강해질 수 있나 봐. 간이식? 엄마가 간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말에 전 바로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진행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나뿐인 딸인 제가 부적한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너무 초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아빠도 적합성 검사를 받은 모양이었어요. 아빠가 아주 밝은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명희야, 아빠가 네 엄마한테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줄 수 있게 됐다. 내가 네 엄마한테 간이식 해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네 엄마 살 수 있게 됐어. 아빠는 눈물까지 흘리며 좋아하셨어요. 들은 바로는 아빠는 아직까지 그 사모님인지 뭐식인지랑 재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아줌마가 반대를 많이 한 모양이지만 간이식을 강행하더군요. 엄마는 한때 그토록 미워하고 증오했던 아빠한테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더군요. 엄마를 다시금 살게 해준 아빠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죠. 아빠, 이제 어느 정도 회복되셨으니 퇴원하고 엄마랑 저랑 사는 원룸에 한번 같이 가요. 제가 밥이라도 대접할게요. 엄마보다 이른 시점에 태어난 아빠를 모시고 엄마와 함께 사는 누추한 원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는 참기름 넣은 고소한 전복죽을 만들어 드렸어요. 아빠는 한 입 딱 먹어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군요. 너희 모녀 버리고 혼자 잘 살겠다고 도망간 아빠한테 이렇게 잘해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우리 명희랑 명희 엄마는 이렇게 좁은 원룸에서 힘들게 살았겠구나. 아빠가 돈에 눈이 뒤집혀서 내 핏줄과 가족을 버렸다. 아빠는 천하의 몹쓸 놈이야. 죽을 때까지 아빠를 용서하지 마려무나. 아니에요, 아빠. 그동안 차고 넘치게 아빠를 미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우리 엄마한테 간이식도 해주고 엄마를 다시 살려준 사람이기에 다 용서할게요. 살면서 아빠를 또 볼 일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재혼해서 잘 살고 계시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행복하세요. 그렇게 다시 재혼 가정으로 돌아간 아빠는 우리가 원룸에 사는 게 안 돼 보였는지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한 채 사주셨어요. 원래도 부자인 사모님과 재혼했지만 동남아 가서 본인 사업이 잘 되어 재산이 더욱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빠가 사준 단독주택 2층에 살고 1층 방 2개는 세를 주어 월세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덕분에 엄마는 돈 걱정 없이 간이식 수술을 받고 충분히 회복 기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내가 직장에 다니거나 알바를 하지 않았는데도 월세가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니 무슨 마법같이 느껴졌어요. 저 또한 엄마의 강병을 충분히 한 뒤 복직할 수 있었죠. 이러저러한 일련의 일들을 겪다 보니 남자친구 만들 시간도 없었어요. 연애는 제 인생의 사치였죠. 그런데 20대 중후반이 되자 엄마가 오히려 연애 좀 하라고 난리였어요. 명희야, 요즘 아가씨들이 30도 훨씬 넘어 결혼한다지만 맨날 골골대며 건강도 안 좋은 엄마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우리 명희는 20대에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주면 안 될까? 아, 엄마, 나 20대 초중반 때만 해도 뭐 맨날 일찍 들어오라 그러고 남자는 다 짐승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와서 남자친구 없냐고? 빨리 결혼하라고? 난 평생 엄마랑 살고 싶은걸? 장난스럽게 엄마한테 말했지만 세상의 전무인 엄마 말을 그냥 흘려들을 순 없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 제 주위 남자들을 찬찬히 뜯어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맘때쯤 주워들은 말이 있거든요. 결혼은 미친 듯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을 때 곁에 있는 사람하고 하는 거라는 말, 그게 와닿았어요. 그 말 때문에 직장 내 바로 옆에 있던 동료와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동료가 예전부터 제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현했거든요. 함께 커피도 마시고 영화관도 가는 사이로 발전했어요. 한마디로 사내 커플이 된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성민철. 제겐 더없이 잘해주는 잘생기고 키 큰 남자였어요. 본인의 형과 형수가 둘 다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집안에 의사가 둘이나 있는 게 남친한테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게다가 남친 엄마까지 동참하여 그 집안은 모든 게 다 형네 부부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남친 엄마는 젊은 시절 투포한 선수였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투포한 선수였더니 이력이 좀 특이했어요. 남친 아빠는 자식 둘 낳고 바로 돌아가셔서 힘센 엄마가 노가다 일도 마다 않고 두 아들을 열정적으로 키우셨다고 해요. 매우 희생적이고 따뜻한 엄마라며 남친은 본인 엄마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표현을 하니 저 또한 남친 엄마를 좋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가 아빠 떠난 후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너무 고생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뭔가 동병상련이 들었죠. 30대 중반이었던 남친은 결혼이 필요했고 저 또한 엄마의 재촉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했으므로 우린 자연스레 결혼식을 추진하게 됐어요. 우선 제가 남친 집을 방문해 그의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최대한 여성스러운 흰색 투피스를 입고 갔죠. 그런데 절 처음 본 남친 엄마가 대뜸 주문한 내용이 정말 황당했어요. 네가 이명이냐? 우리 집안은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는데 넌 어째 삐쩍 골았냐? 너 엄마가 간이식까지 받았다며. 너도 간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리 와봐라. 눈 좀 까보자. 누렇게 황달이는 건 아닌지. 황달은 없구만. 자, 이쪽 거실로 올라와서 스쿼트 좀 해봐라. 몇 개나 하는지 보자. 스쿼트? 처음 간 남친 집에서 그것도 예비시모 앞에서 스쿼트를 하라니.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다행히 남친이 막아줬어요. 엄마, 무슨 스쿼트예요. 명이 건강해요. 걱정 마세요. 네 형은 공부 잘해서 의사 되고 며느리까지 의사를 데리고 왔는데 넌 구급 공무원이라 고작 구급 공무원밖에 못 데리고 오는구나. 게다가 고졸이라고? 에휴, 난 모르겠다. 니네 알아서 치킨 시켜 먹든지 마음대로 해라. 난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이나 보고 드러 누워 있을란다. 남친 엄마의 푸대접에 의사라던 형네 부부도 비웃으며 같이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전 뭔가 만신창이가 된 기분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이 집안에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면 결혼까지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남친이 심드렁하면 정말 결혼 약속을 취소할 생각이었는데 남친은 적극적으로 제 맘을 돌리려 노력했어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었죠. 명희야, 결혼 취소니 뭐니 그런 말 하지 마. 나 진짜 심장 철렁 내려앉는다. 결혼하면 우리 엄마나 형네 부부 안 봐도 좋아.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크게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결혼 진행하자. 내가 우리 명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지? 이 오빠가 우리 명희 곁에 딱 붙어 있을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 아마 남친의 그 마음이 결혼 후까지 이어졌다면, 남친이 말한 대로 결혼 생활에도 날 지켜줬다면 이혼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친의 말빨과 그 미소에 속아 넘어간 제가 바보 등신이죠 뭐. 잠깐의 망설임이 있었지만 눈 떠보니 결혼식이었어요. 친정엄마도 일단은 키 크고 잘생긴 사위값 데려왔다며 환영하셨어요.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개월 만에 잘 다니던 공무원을 때려치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이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건데? 그리고 무턱대고 돈을 달라니. 내가 돈이 어딨어? 명희야, 몇 번 말하니? 지금 괜찮은 아이템을 찾고 있다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째째하게 편의점 알바 정도나 되는 구급 공무원 월급 받아가며 생활해야겠어? 돈 좀 내놔봐. 결혼할 때 장모님이 주머니에 조금 찔러주셨을 거 아냐.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퇴사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턱대고 샤프부터 지르고 이제서야 구성한다고 그러면 어떡해. 당신 미쳤어? 결혼 전엔 제 말을 임금님 말보다 더 귀하게 여겨줬던 남편이 결혼 후엔 기등으로도 안 듣더군요. 지나가던 걔한테 말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말이죠. 암튼 돈이 조금이라도 모을 것 같으면 싹 다 뺏어가기 일쑤였어요. 그놈의 사업자가 난답시고 말이죠.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 푸대접 받는 동안 시모는 한술 더 떴어요. 야, 너 가진 돈 좀 있으면 우리 큰아들 부부 집 사는데 보태줘라. 네? 아주버님네 강남 60평 집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 자가는 무슨 자가. 지금까지 월세 400만 원씩 내고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나가라나 봐. 대출 받아 살아도 강남에 집 산다고 하니까 너도 좀 보태야겠다. 어머님, 저희도 집이 없어 반전세 빌라에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을 빌려드려요. 저희도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원금도 못 갚고 이자만 겨우 내고 살고 있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민철 씨 요즘 사업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쥐꼬리만한 제 월급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벼룩에 간을 내어 먹어도 유분수지. 돈 없어요 저희. 아주버님네 얘기만 나오면 시모는 눈이 돌아갔어요. 야 이년아, 저런 정없는 년 같은 이라고 가족끼리 서로 도우며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도둑이나 되는 것처럼 못 빌려준다고 난리냐? 그리고 네가 우리 민철이한테 살랑거리고 잘했어 봐라. 우리 아들이 밖으로만 도나. 우리 아들 공무원 그만둔 것도 다 네 탓이다. 쌍욕을 퍼붓는 시모 탓에 하도 열이 받아서 저도 쌍욕이라도 싸지르고 싶었으나 참았어요. 그래도 나보다 나이 많은 시모한테 욕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모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니 주위에서들 왜 이렇게 손주를 바라든지 남편과 상의해서 결혼 초부터 아이를 빨리 갖자고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생기더라고요. 시모는 모든 걸 다 내 탓이라고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시모가 저럴 때마다 제 속은 뒤집어졌어요. 저는 병원을 다니면서 과별한 주사도 놓고 할 수 있는 치료를 다 해봤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차일피일 병원 가는 걸 미루다가 제 등에 떠밀려 하는 수 없이 검진을 받고 나왔어요. 같이 갔었는데 진료를 받고 나온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돼 있더군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나 무정자증이래. 뭐? 무정자증? 정자가 아예 없다는 거야? 고자래. 나 고자래. 내가 고자라니. 너무 충격을 받은 남편은 그 자리에 앉아 엉엉 울더군요. 전 주위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느껴져 남편을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알고 보니 예전에 운동하다가 그 부위를 크게 다쳤는데 그 후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부부관계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무정자증이었다니 저도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과 결혼한 순간부터 모든 생활이 다 힘겨웠어요. 이제 남편의 문제로 아이까지 가질 수 없게 되었다니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나락으로 빠져버렸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으로 판명이 나니 남편은 더욱 가정생활에 소홀했고 개차반으로 행동했어요. 전 어느 순간부터 좀비처럼 직장 침만 전전했어요. 그때쯤 친정 엄마로부터 한 통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희야, 네 아빠가 말기 암이란다. 같이 살던 그 여자도 몇 년 전에 죽었대. 자기도 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며 엄마랑 너를 보고 싶다네. 집으로 좀 와주겠니? 전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라서 집으로 갔더니 다 죽어가서 뼈만 남은 아빠가 자기 개인 비서와 함께 엄마 집에 와 있더라고요. 명희야, 결혼할 때도 못 가봐서 미안하다. 내가 같이 살던 마누라도 죽어버리고 사업도 다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이제 맘 편히 살아보려는데 떡하니 말기암 선물을 줬지 뭐냐. 이제 나도 이 세상에서 정리당할 존재가 돼버린 거지. 그나저나 네 남편도 사업한다고 힘들어한다며? 사업이란 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참. 그래도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돼서 갈라서라고 할 수는 없으니 아빠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뭘 좀 준비해왔다. 아빠는 개인 비서를 시켜서 007 가방을 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속에는 웬 황금 덩어리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커다란 금괴 10개와 황금 송아지며 황금 거북이들이었어요. 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구나. 그동안 금 사두길 잘했지. 이 금괴 하나만 해도 1kg이니 한 개당 1억 5천원 할 거다. 총 10개이니 엄마랑 잘 상의해서 나눠 쓰도록 해. 난 곧 죽을 거니 앞으로 내 변호사가 이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재산들 정리되는 대로 너랑 엄마 앞으로 명의를 돌려놓을 거야. 내가 관짝에 들어가면서 내 재산 다 들고 가고도 아니고 지금까지 아빠가 너랑 엄마한테 하지 못했던 몫을 다 하고 싶어. 아니, 내 돈 몇백억을 다 줘도 그동안의 죄는 못 씻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성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몸무게가 40kg대로 빠져버린 앙상한 가시 같던 아빠가 너무 불쌍했어요. 이미 수년 전 갑자기 나타나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줬을 때 전 아빠를 다 용서했는데 아빠는 아직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듯 했어요. 혹시 그러한 스트레스 탓에 암에 걸린 게 아닌가 싶어 오히려 제가 죄송하더군요. 아빠, 나랑 엄마는 아빠를 이미 다 용서했으니 지난날 다 잊고 편안히 치료받으세요. 우리 과거는 다 잊고 살아요. 제가 딸로서 아빠를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빠와 저 그리고 엄마 이렇게 셋은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수십 년간 켜켜이 쌓인 회한의 눈물이었죠. 아빠가 집에 돌아가고 엄마는 제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명희야, 이번 성서방 생일이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장모인 내가 집에서 정성껏 밥상이라도 차려주고 싶어. 그리고 아빠가 준 금괴 10개 중 절반인 5개를 성서방 사업자금으로 대주고 싶어. 혹시 아니? 사업에 성공하면 다시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될지? 전 엄마의 제안에 반대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우기셨어요. 곁에서 보기에도 제 결혼 생활이 위태위태해 보였나 봐요. 남편에게 돈을 좀 쥐어주면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나 봐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남편에게도 미리 일정을 알렸어요. 굳이 금괴 얘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나름 서프라이즈로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생일 당일 아무리 남편을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 카톡도 씹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전 공무원 동료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명희씨, 나 방금 길거리에서 민철씨 봤어. 웬 여자를 양옆에 둘이나 끼고 지금 유흥업소로 들어갔어. 술이 아주 만취가 됐던데? 말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명희씨가 불쌍해서 전화한 거야. 대체 결혼 생활이 요즘 어떻길래 신랑이 저러고 돌아다녀? 그 전화를 받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어요. 친정엄마가 정성스럽게 갈비찜까지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을 다 씹다니. 수십 차례 다시 연락을 취해봤더니 그제서야 봤더군요. 당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주변은 왜 이렇게 시끄럽고? 어디야? 내가 모를 줄 알아? 양옆에 여자 끼고 술 먹고 있지? 우리 엄마가 당신 생일이라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생일 선물까지 준비하고 몇 시간째 기다리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사람 맞아?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한술 더 떴어요. 술 맛 떨어지게 하네. 요즘 장모할 일 없대? 전에 다니던 알바들은 다 안 하는 건가? 몸 성하던데 맨날 집에서 백수짓이나 하는 거야? 참, 돈도 없는 주제에 뭔 생일상. 됐다 그래. 입으로 똥을 싼다 이거지? 당신 후회할 텐데. 내가 바로 사진 하나 보낼 테니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도 소용없을 거야. 전 전화 끊고 바로 금괴 5개와 황금 송아지 거북이 등을 사진 찍어 남편에게 전송했어요. 보내자마자 당연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15분 만에 바로 집에 도착하더군요. 자기야, 장모님, 이게 다 뭔가요? 제가 헛것을 봤나요? 금덩어리들이었는데?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네가 사람이면 나한테 미안한 줄 알고 조용히 지낼 것이지. 밖으로만 돌고 내 돈이나 꽁쳐낼 생각을 해? 짐승만도 못한 놈. 말기암은 우리 아빠가 얼마 전에 주신 거야. 몇백억에 달하는 다른 재산들도 정리해서 우리 엄마랑 내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했어. 오늘 당신 생일에 순순히 왔으면 이 금괴라도 줘볼까 했는데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있었다며. 아쉽네. 요즘 금괴 1kg 한 개당 1억 5천원 좋게 하던데. 당신은 한 번의 실수로 한 7억 5천원 날렸네. 얼른 서둘러서 이혼합시다. 당장 우리 친정에서 나가고 향후 일정은 다 대리인 통해서 하자고. 얼른 꺼져. 남편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엉엉 울고불고 난리를 쳤어요. 안 돼 명희야. 사랑하는 명희야. 나 오늘 도서관 가서 책 읽다 온 거야. 술 안 먹었어. 한 번만 믿어줘. 어? 이혼만은 안 돼 제발. 아니 이혼할 거면 나 주려고 했던 금괴 5개만 주면 안 될까? 그럼 순순히 떨어져 줄게. 어? 끝까지 거짓말만 하는 비겁한 놈이었어요. 그런 놈이랑 미래를 꿈꾸며 잠시나마 결혼해서 살았다는 게 치욕스러울 정도였어요.
그 후의 일정은 말한 대로 변호사 등 대리인을 시켜서 진행했어요. 죽을 때까지 다시는 남편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남편을 안 만나주니 시모랑 형네 부부까지 돈 좀 꺼달라며 성화였지만 다 빠꾸 났어요. 진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 자녀가 없으니 이혼은 엄청 빠르게 진행됐어요. 이제 엄마와 저는 말기암으로 힘겹게 투병 중인 아빠를 간병하고 있죠. 직장 생활은 계속하면서 말이에요. 뭐 엄마 아빠가 다시 살림을 훔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에게 간이식을 해줘서 살려준 게 아빠이니 이번엔 저희 모녀가 힘이 되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일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와 저의 인생이 어떠한 길로 흘러갈지 예상은 못하겠어요. 그저 눈앞에 주어진 삶을 지금껏 그래왔듯이 충실히 살아가려고요. 돈을 쫓아 집을 나갔던 아빠가 부유하게 사시다가 죽음의 문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보니 돈도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빠가 저희 모녀를 위해 여러 부동산이며 재산을 증여해 주셨지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저 제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몇백만 원의 공무원 월급으로 아직도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게 제일 마음 편하네요. 세상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제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원망도 두려움도 모두 뻥 걷어차버리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자고요. 모든 분들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비록 아이는 없지만 둘이 서로 아껴주며 행복하게 지내는 부부예요. 저희의 마음은 항상 똑같았는데 주변 사람들과 환경이 남편과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남편 집안은 대대로 의사 가운을 입어왔고 저는 그냥 평범하게 그지없는 여자였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했던 일도 대기업이 아닌 작은 기업의 경영지원팀에서 이것저것 잡일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 몸을 쉬게 할 수 있는 집과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성실히 살고 있었죠. 그러다 우연히 남편을 알게 되었고 그는 제게 끈질기게 구애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의사 가문의 장남과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인 차녀가 만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제 고정관념도 있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이었죠. 저는 안타깝게도 20대 중반에 자궁경부암 선고를 받았어요. 결혼도 임신도 해본 적 없는 어린 나이의 제게는 아주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어요. 결국 한쪽 난소만 남겨두고 수술을 하게 되었죠. 수술과 치료로 다행히 몸은 회복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자가 되었다는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그 후 다른 남자들이 제게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호감을 표시하면 지레 겁먹어 저는 모두 성급히 거절하고는 했었어요. 남편이 제게 고백했을 때 역시 저는 당신과 교제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규아씨, 도대체 왜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난 규아씨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요? 대범씨는 저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여자가 뭐가 좋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다른 여자 찾아가세요. 다른 여자 싫고 규아씨가 좋다고요.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규아씨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좋다고요. 혹시 내가 의사라서 싫은 거예요? 뭐 부담스럽다거나 그런 거예요? 없잖아 있지만 완전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의사니까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 가요. 그럼 도대체 날 왜 이렇게까지 밀어내는 거예요? 이유라도 알려줘요.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는 남편에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제가 아팠어서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스러운 아이는 볼 수 없다고요. 그게 다예요? 네? 규아씨가 아파서 아기를 못 갖는다는 이유 때문에 날 밀어내는 거 맞냐고요.
대범 씨처럼 잘생기고 멋있고 똑똑한 의사가 자기 DNA를 얼마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대범 씨 부모님도 그런 손주를 간절히 원하실 테고요. 저는 대범 씨가 원하는 거 하나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세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네? 아픈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그동안 남자들을 다 거절했을 거 아니에요. 안아주고 싶어요. 박력 있게 저를 당긴 남편 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유일하게 진심으로 공감해준 첫 남자였어요. 남편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고 저는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규아야, 괜찮아. 네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네 잘못이야? 그게 무슨 죄야. 그렇게 자꾸 움츠러들지 마. 난 미래에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규아 너만 보고 결혼 약속하는 거야. 난 아이 없어도 돼. 규아 너만 있으면 돼. 진심이야. 남편은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우리의 결혼은 많은 반대에 맞서야 했어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걱정을 하시며 괜찮겠냐고 수백 번을 물어보셨었죠. 남편의 집에 첫인사를 가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여름도 아닌데 들고 갔던 꽃 포장지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은 떨지 말라고 응원을 해주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 움츠러들고 긴장되더군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세울 것 없는 저와는 다르게 남편네는 전부 의사 집안이었거든요. 남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편의 남동생과 그의 와이프까지 모두 의사였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 남동생은 사실 남편의 배다른 형제였어요. 남편은 친부와 친모 사이에 하나밖에 없던 외동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친모가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뒤 친부는 지금의 계모와 재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남동생이 태어난 것이죠. 전에 남편에게 계모와 남동생 차이가 어떤지 물은 적이 있었어요. 새어머니는 잘해주셨어. 동생 동진이도 뭐 하나 나한테 나쁘게 군 적 없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엄청 따뜻한 가족애를 느꼈던 건 아니야. 왜? 글쎄, 가족은 맞는데 가족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 그게 무슨 느낌이야? 설명이 좀 어렵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가가기 어려웠달까? 아무래도 새어머니랑 그분이 낳은 동생이니까. 그치, 좀 그랬었나 보구나. 우리는 특히나 아버지 앞에서 더욱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었어. 나도 새어머니도 동진이도. 그럼 아버지는 속 깊은 사정까지는 잘 모르셨겠네. 우리 엄마 그렇게 빨리 잃고 겨우 새 가족 울타리 만드셨는데 내가 그 안정감을 깨고 싶지 않았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거든. 내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더 아버지께 나쁜 모습, 초라한 모습, 힘든 모습 보이기 싫었어. 자기 엄청 효자였구나. 효자는 무슨.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셔.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의학 분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의사였다고 해요. 더욱 유명해진 이유는 시아버지와 뜻을 같이 한 친구 두 분이 공동으로 병원을 설립하시면서부터였죠. 대학 병원 규모는 아니지만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어지간한 진료과가 다 있어 항상 환자들로 북적였어요. 시아버지가 공동 설립한 그 병원에서 바로 남편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서방님은 정형외과 의사로 있었으니 자식 농사까지 잘했다고 소문이 자자했었었죠. 하지만 시아버지와 나머지 함께한 친구분들은 애초에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당신들의 자녀가 유능한 의사가 되더라도 그 병원을 물려주지 말고 외부에서 새 주인을 찾아주기로 말이죠. 시아버지의 자녀인 남편과 서방님 말고도 다른 한 분의 자녀 역시 의사가 되었지만 아버지들의 의중을 알고 있던 자식들은 그 병원에서 일할 뿐 주인 자리를 탐내지는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 주인 자리를 탐내고 있던 유일한 사람, 바로 남편의 계모이자 저희 시어머니였었죠.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부터
시아버지와 시모의 기싸움은 계속됐었다고 해요. 당신 은퇴하면 진짜 그 병원 다른 사람 손에 맡길 거예요? 몇 번을 말해 그렇다니까. 아니 도대체 미쳤어요? 자식이 둘 다 의사인데 그 병원을 왜 생판 모르는 남한테 맡겨요? 답답해 죽겠네. 그게 병원 세울 때 우리 세 사람의 약속이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어. 얼어 죽을 놈의 그 약속인가 뭔가 지키려다 당신 아들 좋은 기회 다 날아가게 만들 거예요? 대범이랑 동진이 다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그래? 애들은 오히려 병원장 자리에 욕심 없다고. 그건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고 그 나머지 2명 원장님 지분을 사와서라도 우리 아들을 앉혀야지. 그게 무슨 개똥 같은 약속이야 약속은. 어허 이 사람이. 김 원장 아들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자리 잡았다면서요. 정 원장 자식도 뭐 실력이 엄청 괜찮은 애가 아니라서 물려줄 수 없다면서요. 우리 동진이야말로 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여기저기서 모셔가겠다고 하는 수재인데 그냥 당신 밑에서 일 시키다 애 인생 끝나라고요? 끝내기는 뭘 끝내? 동진이나 다 유능한 의사니까 이 병원 아니고도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어. 여기에 목매고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만에 하나 물려주더라고도 대범이가 장남에다가 실력도 있는데 왜 동진이 얘기를 하는 거야? 대범이 걔는 소아청소년과잖아요. 그 진료과가 종합병원 원장 맞는데 봤어요? 그나마 동진이가 당신 따라 정형외과 제대로 공부해서 엘리트 코스 밟았는데 거기서 대범이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사람이 진짜. 병원 얘기는 이제 그만하지. 병원 주인 자리를 두고 2분은 계속 다투셨다고 하더군요. 그 사이에서 아무래도 남편과 서방님은 더 가까워지기 힘들었을 테고요. 서방님이 의사인 와이프와 결혼하면서 시모에게 더 힘이 실리기는 했었지만 시아버지가 아슬하게 그 견제를 견디고 있었나 보더군요. 남편 집에 처음 갔을 때도 시모의 눈빛이 더 따갑게 느껴졌던 것은 기분 탓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규화라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따뜻하게 반겨주셨지만 시모는 떨떠름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규화씨, 대범이랑 결혼을 하겠다고요? 반갑지 않다는 목소리로 시모가 예의를 차려 제게 물었어요. 네, 허락해 주신다면 대범씨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대범이 의사인 거 알고 있죠? 여기 아버지도 그리고 대범이 동생이랑 재수시 되는 사람도. 이 집에서 의사 아닌 사람은 나랑 이 반려견밖에 없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규아씨도 거기에 걸맞는 스펙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대기업? 아니요, 작은 회사입니다. 부모님은 뭘 하시죠?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다가 나오셔서 어머니랑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식당이라. 시모는 점점 더 심층적으로 질문을 했고 제 대답을 들을 때마다 더 낯빛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대범이가 이렇게 우리 앞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것은 처음인데 솔직히 좀 놀랍네요. 대범이가 거의 자선가 수준으로 규아씨를 만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뭐 둘이 잘 살면 그만큼 좋은 것도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안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급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요구하는 거 다 갖춰서 결혼할 수 있어요?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시모의 귀에 눌려 한껏 더 움츠러들었어요. 시모는 제가 살면서 처음 들어본 명품 브랜드를 나열하면서 그걸로 혼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못을 박더군요. 남편이 옆에서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해도 시모는 끝까지 제게 그 혼수들을 해와야 한다며 은근히 압박을 넣었어요. 우리 동진이 처가 시집 올 때는 내가 지금 말한 거에 2배는 해왔었어요. 규아씨 사정 봐가면서 지금 내가 아주 필요한 것들만 이야기한 거니 새겨들었으면 좋겠네요. 시모의 말을 듣고 나니 앞으로 저의 시집살이가 자동으로 그려지더군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제 인생 가장 큰 오점이면서 상처를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사랑하지만 이걸 숨기고 결혼을 하면 죄책감에 이 집안에서 영원히 고개를 숙이고 다닐 것 같았죠. 당연히 환영은 못 받겠지만 그렇다고 냉대까지 받고 싶진 않았어요.
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요. 제가 전에 자궁경부암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너 어린데 더 어린 나이에요? 어쩌다가 그런 일이?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술도 잘 됐고 그 후 치료도 무리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만 그때 한 수술이 작은 수술이 아니었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자 온화했던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첫 잔을 내려놓았고 시모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어요. 세상에, 아예 임신이 안 된다고요? 네, 아기를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잠시 생각에 빠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어린 나이에 정말 고생이 많았겠네요. 규아씨 부모님도요. 아이가 있으면 너무 좋지만 또 없다고 해서 불행할 이유도 없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마음 무거워 말아요.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시모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대범 이 자식 안 보고 싶어요? 애를 아예 못 갖는다잖아요. 이런 며느리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허, 당신은 처음 인사 온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쓰나? 대범이가 좋다잖소. 그럼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 양반 또 속 터지는 소리 하고 있네. 집안 대가 끊긴다는데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손주야 동진이랑 미애가 나았으면 됐지. 답답해하는 시모와 저를 배려하려는 시아버지 사이에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남편의 집에서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남편이 차에 시동을 건다며 먼저 나갔고 저는 다시 한번 인사를 했죠. 오늘 맛있는 저녁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대범이랑 결혼할 거예요? 네? 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규아씨 염치가 좀 없는 편이네요. 대범이 여기 하씨 집안 장남이에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이라도 하나 낳아줘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뭐 다 알겠지만 대범이 비록 내 배 아파 난 자식은 아니지만 정말 친자식처럼 곱게 키운 아이예요. 저렇게 다 완벽하고 직업까지 의사인 애가 여자 잘못 만나서 자기 자식 안아보지도 못하는 거 규아씨가 생각해도 너무 잔인한 것 같지 않아요? 시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콕콕 박혔어요. 뭐 대범이도 워낙 규아씨 좋다 그러고 대범이 아빠도 받아들인다고 하니 나도 뭐 그러려니 할게요. 그런데 규아씨 엄청 반가운 손님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세요. 우리 집에 아주 잘해야 될 거예요. 반협박과도 같은 시모의 말을 끝으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어두워진 제 얼굴을 보고 남편은 더 확고하게 저와 결혼하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남편 부모님과의 힘들었던 첫 만남을 되새길 시간도 없이 제게 또 다른 아픔이 찾아왔어요. 바로 제가 제일 사랑하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저는 외할아버지 껌딱지였고 몸이 안 좋아지신 후부터는 계속 저희 집에서 머무셨었거든요. 외할아버지를 번갈아가며 간호해야 했던 아빠와 엄마는 힘들었겠지만 저는 철부지 마냥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았어요. 그런 할아버지도 제 마음을 아셨는지 누구보다 절 아껴주셨거든요. 그런 소중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아버지, 조금 더 내 옆에 있지. 나 예쁜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봐야지. 왜 이렇게 빨리 가, 할아버지? 정이 제일 기뻤던 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남편 역시 제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아빠와 엄마가 제게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특별히 너한테만 주고 싶다고 신신당부하셨어. 이게 뭔데? 봉투를 열어보니 낯선 서류 뭉치가 보였어요. 할아버지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재산?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검소하기로 유명했고 몸이 아파 누워 계시기 전까지 소일거리라도 찾아다니며 경제적 보탬이 되기를 원하셨었어요.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이거 역 앞에 있는 건물 같은데 그 3층짜리 건물이 할아버지 거였다고? 정말 아주 오래전에 이 주변이 개발되기도 훨씬 전에 전 재산 털어서 그걸 장만하셨더라고.
엄마랑 이모들은 다 지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그런 걸 사냐고 다 아버지 원망만 해댔지. 그런데도 아버지는 무슨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고집스럽게 그 건물을 매입하셨어.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한동안 잘 지내기도 했지만 한번 경기가 최악인 때가 있었어. 3층 상가에 들어가 있는 점포 하나같이 방을 빼겠다고 난리인 거야. 결국 그거 다 빼서 돌려주고 한동안 사람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었지. 그때 헐값이라도 그거 빨리 팔라고 아버지 재촉했었는데 죽어도 그건 안 팔겠다고 하시더라. 그거 지금까지 옆구리 끼고 계셨던 거고. 그 건물 유일하게 너한테 주고 싶으셨대. 응?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건물을 남겨주신 거라고? 그래. 네가 워낙 할아버지 좋아하고 따르는 거 아니까 다른 이모들도 그 얘기 나왔을 때 아무 말 못했어. 아버지가 주고 싶어하는 규화한테 가는 게 맞다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엉엉 울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할아버지는 저를 훨씬 더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건물이 제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것저것 행정 처리할 것들이 많아서 한동안 꽤 바빴어요. 남편 역시 많이 도와주려 노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규아씨, 전에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너무 무리하게 했다 싶어요. 나도 우리 대범이 생각하다 보니 말이 좀 밉게 나갔네요. 미안해요. 저는 얼떨떨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과라뇨. 괜찮습니다. 내 사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빨리 결혼 진행하죠? 네? 결혼 빨리 하자고요. 그리고 혼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들어와요. 아휴, 우리 집에 복덩어리 며느리가 들어왔네? 첫 인사 때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의 시모가 제 손을 쓸어내리며 세상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저는 시모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하실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특히 시모는 이전과 완전 다르게 제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대해주셨죠. 남편도 좀 이상하고 의아하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조금 딱딱하다 싶었던 서방님과 동서 역시 전보다 훨씬 상냥한 태도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 친절함 속에 감춰진 까만 속내를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후 3개월쯤 지났을까? 하루는 시모가 함께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며 나서더군요. 괜찮다 해도 굳이 제게 옷이고 신발이고 사주며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퍼부었어요. 규아야, 여기 백화점에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1인당 30만 원이야. 이 시어머니가 오늘 크게 쏜다. 웬일인지 더 신이 난 시모를 따라 저는 졸졸 쫓아갔어요. 이것 좀 먹어봐. 어때? 이 집 음식 괜찮지? 네, 정말 맛있어요. 비싼 값을 한다니까. 그런데 규아야, 내가 뭐 물어볼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대범이한테 언뜻 들었는데 네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다면서? 네, 저랑 외할아버지랑 아주 각별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 건물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어머, 그런 좋은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딨다니? 그 강남 쪽이라 그러던데. 맞니? 네, 할아버지가 예전에 사셨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지금 들어가 있는 점포들 있지? 네. 그럼 임대료는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제가 받기는 하는데 부모님이랑 이모들 나눠드려요. 외할아버지가 딸들 다 놔두고 손녀인 저한테 건물을 주셨는데 그 수익을 제가 다 꿀꺽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너도 이제 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런 여윳돈을 왜 다 남을 나눠주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아, 대범 씨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저도 가게 경제에 보태고 있어요. 모조리 다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그거 조금 더 의미 있게 쓰자는 거지.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점포 다 내보내고 벽 다 터서 우리 병원 하나 차리는 게 어떻니? 병원이요? 대범 씨는 아직 개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 아니, 동진이랑 미애네. 서방님이랑 동서 병원을요? 이렇게 가족도 됐는데 서로 돕고 살자, 규아야. 동진이는 정형외과고 미애는 신경정신과잖니. 둘이 같이 병원을 차리면
엄청 시너지 효과가 날 거란 말이야. 네가 그 건물에 애들 병원만 차려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 맨입으로 그 건물에 해달라는 거 아니야? 동진이랑 미애도 월세 내라고 할게. 네 시아버지 병원에 계속 박혀 있어봤자 그놈의 약속인지 뭔지 때문에 동진이한테 원장자리도 안 준다는데 뭐하러 거기서 시간을 썩혀. 차라리 빨리 나와서 자기 병원 가는 게 낫지. 너 시집 올 때 내가 아무것도 해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몸만 딸랑 왔잖니? 그래도 우리가 의사 집안인데 뭐 제대로 혼수한 것 없다고. 그때 사실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렸어. 그런데 규화 네가 동진이네 부부한테 딱 그 건물에 병원 차려주면 사람들이 쑥덕거렸던 거 쏙 들어갈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 집에 맏며느리 잘 들어왔다고 또 얼마나 칭찬을 하겠니? 안 그래? 그런 칭찬 받으려고 건물을 내어드리기는 좀 힘든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병원 들이고 월세도 내겠다니까? 대신 도리상 네가 좀 깎아줘야지. 가족 디스카운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너무 괜찮은 생각 같지 않아? 모두가 윈윈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같이 어마어마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저는 그제야 알겠더군요. 시모가 결혼 전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혼수도 필요 없으니 빨리 결혼하자고 재촉했던 이유를요. 외할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제가 한동안 바빴을 때 아마 대범 씨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테고 서방님과 동서까지 모여 저를 꼬셔 개헌하는 계획을 철저히 짰나 보더군요. 그건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부모님이랑 이모들께 드리는 용돈 문제도 그렇고 대범 씨도 유능한 의사인데 제 건물에 서방님 부부 병원을 차린다는 건 대범이는 지금 그냥 지아빠 밑에서 저렇게 일하는 게 좋다며. 우리 동진이는 그렇게 한자리에 안주하는 애가 아니라고. 그리고 차려줄 거면 네 서방한테 차려주지 왜 동진이네 부부까지 해둬야 되냐 그 얘기니? 그렇다기보다 가족이 됐잖아. 남편이고 서방님이고 동서고 다 네 가족이라고. 꼭 핏줄 섞여야 된다는 법 있니? 네가 인심 좀 쓰렴. 어머니,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 아버님도 10층짜리 상가 하나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왜 굳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우 말도 마. 네 시아버지 갖고 있는 그 건물 아주 구석진데 처박혀서 입점문의도 잘 안 들어오는 데 있다더라. 차라리 그거 팔고 재산 좀 정리해서 중심가에 좋은 거 하나 사자니까 저 고집불통 양반이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 원장자리도 안 물려준대지. 건물 팔아서 애들 개원 좀 삐까뻔쩍하게 차려주자고 해도 말도 안 듣지. 거기 가서 계속 힘 뺄 거 뭐 있니? 우리 며느리 규화가 강남 한복판에 3층짜리 건물이 떡하니 있는데. 가족이 되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제게 독촉하는 시모가 다시 보이더군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뭐?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아무래도 그 건물 상속받은 거 아시고 조건 없이 흔쾌히 결혼 허락해 주신 것 같아. 좀 씁쓸하네.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반대했어도 나는 규하 너랑 꼭 결혼했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건 그냥 잊어버려. 내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할게. 아니야, 오히려 자기가 가서 말하면 더 기분 나쁘실 거야. 나한테 직접 하신 말이니까 거절을 해도 내가 직접 하는 게 맞지. 며칠 뒤 저는 어렵지만 시모에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뭐? 힘들겠다고? 네,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서방님네 병원을 내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시모의 얼굴이 싸늘히 굳었어요. 맨몸으로 의사 집안에 시집 왔으면서 이 정도 해주는 것도 어렵다는 거니? 그리고 누가 거기 공짜로 달래? 월세 내겠다잖아. 죄송해요, 어머니. 참나 기가 차서 그 건물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결혼시켰더니 이제 와서 뭐? 시모의 속마음이 은연중에 튀어나오더군요. 역시나 건물을 탐내고 대범 씨와의 결혼을 허락한 것이었어요. 저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아려오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슬퍼할 새도 없이 또 큰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뭐? 아버님이? 갑자기 왜?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하러 나가셨던 아버님이 교통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남편은 울면서 전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의사였던 아버님이, 그렇게 인자하고 모범적이었던 우리 아버님이.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갑자기 아버님을 데려간 건지,
하늘도 밉고 땅도 밉고 전부 다 미웠어요. 식구들 넋이 나간 상태로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고 슬픔 속에 아버님을 보내드렸어요. 남편이 가장 힘들어했어요. 괜찮아 자기야. 내가 이제 자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버님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분명히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너무 많이 울지 마. 아버님 발 안 떨어지시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오자 언제 장례를 치렀냐는 듯이 시모는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아버님의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모는 유산에 대해서 남편과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시모가 가장 많이 받기는 할 테지만 분명 남편 몫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쏙 빼놓는 분위기였죠. 며칠 뒤 시모가 남편과 저 그리고 서방님의 부부를 불러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들 알다시피 아버지가 따로 유언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우리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았다지만 대범이는 솔직히 내 친자식도 아니고 아버지도 없는 마당에 너도 내가 불편할 테고 그래서 대범이네와는 여기서 그만 찢어졌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30년을 넘게 어머니를 모시고 산 사람에게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반대로 서방님과 동서는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배우자랑 자녀의 법정 상속 비율 알지? 난 법대로 공정하게 할 거야. 대신 대범이 네가 조금 이해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말씀하세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너 1원도 안 주고 내보낼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하지만 지금까지 산정을 생각해서 지금 그 건물 하나 너한테 남겨주마. 나머지는 나나 동진이한테 양보하겠다고 합의서 하나 작성하렴? 저는 너무나도 의아했어요. 아버님 재산이 현금, 주식, 병원, 지분, 건물, 집, 땅 모두 포함해서 300억은 된다고 들었는데 남편에게 겨우 건물 하나 주겠다뇨. 서운해 말아요 형. 아버지가 나나 엄마한테 더 많이 의지하셨었잖아. 기여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게 맞지. 옆에서 서방님이 시모의 말을 거들며 말했어요. 대범아, 너 여기서 그거 주는 것도 싫다고 하면 우리 아주 싸움 더러워지는 거야. 알지? 너 참 착하게 자랐잖니. 좋은 말로 할 때 이거라도 건주고 싶으면 조용히 사인하렴. 시모의 악마 본능이 빛을 발하더군요. 남편이 아무리 착해도 시모의 말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10층짜리 건물만 가져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결정이니 저는 뭐라고 훈수를 둘 수 없었죠. 결국 남편은 합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렇게 30년 넘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모 서방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자기야, 물론 10층짜리 건물 하나도 너무 큰 재산이기는 하지만 그거 어머님이 아주 구석진데 있다고 입전문의도 잘 안 들어온다고 하셨거든. 괜히 자릿세만 까먹는 거 아닐까? 왜 자기는 합의서에 순순히 사인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빙긋이 웃기만 하더군요. 남편의 엷게 띄는 미소에서 아버님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저는 더 물을 수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둘이 오붓이 살 수 있는 깔끔하고 작은 집을 하나 구했고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자기야, 그래도 자기 지금 병원 일 잘하고 있고 나도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있으니까 막 어렵게 살진 않을 거야. 난 다만 자기가 어머님이랑 서방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 입지는 않았을까 걱정돼. 난 괜찮아. 우리 새로 시작하자. 얼마 후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모와 서방님네는 물려받은 유산을 빠짐없이 처리해서 강남에 보란듯이 비싼 건물을 매입했더군요. 그리고 예상대로 으리으리하게 서방님과 동서의 병원을 개원했고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최신식 검사 기계들만 들여왔고 무엇보다 부부가 정직하게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입소문에 개원하자마자 환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주변 병원들이 한숨을 내쉴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병원이 잘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전과 똑같이 아버님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데 주변에서 서방님의 큰 성공을 갖고 남편과 비교하며 듣기 싫은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생은
와이프랑 이병헌 나가서 강남에 크게 개원해서 완전 대박 났다던데. 형은 왜 아직도 여기서 빌붙어 있는 거지? 어차피 원장 자리도 못 앉는다며. 몰라. 동생보다 뭐가 좀 떨어지나? 동생 보면서 얼마나 배 아플고. 그래, 형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동생이 훨씬 잘 챙겼구만. 형이 바보여, 바보.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하며 전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기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그와야, 됐다. 이제 됐어. 뭐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 팔았어. 정말?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드디어 됐구나. 축하해. 이제 속이 좀 시원하겠네. 속이 다 시원해. 게다가 운 좋게 금액도 아주 잘 받았어. 진짜? 얼마에 팔았길래? 150억. 뭐? 150억? 정말이야? 1원도 빠지지 않는 150억. 어떻게 된 거야? 그거 뭐 거의 돈 안 되는 건물이라고 알고 있었잖아. 저는 남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아주 옛날부터 말씀하셨어. 당신이 이 세상에 없거든.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나보고 차지하라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는 당시에 그곳이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중에 엄청나게 개발될 것이라고 하셨어. 팔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큰 돈이 될 거라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예견하셨는지 혹시라도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유산 문제가 불거지면 다른 건 몰라도 그 건물만은 꼭 챙기라고 신신당부하셨었지. 아버님이 무슨 계시를 받으셨던 건가? 어떻게 이렇게 오를 줄 아셨던 거지?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신기해. 그래서 어머니가 동진이네랑 유산 문제에 대해 그렇게 말할 때 아무 항변이 없이 있었던 거야. 만약 이 건물마저 안 주겠다고 했으면 어떻게든 싸웠을 테지만 다행히 딱 이거 하나 주겠다고 했잖아. 세상 참 우습지? 남편 말대로 쓸모없이 보였던 10층짜리 건물은 그 주변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상상할 수 없이 가격이 뛰었고 남편은 그 기회를 보고 높은 가격에 판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규아야, 왜 울어? 기쁘지 않아? 너무 기뻐서.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아버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던 거구나. 오늘따라 너무 그립다, 우리 아버님. 그날 남편과 저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 후 뜻밖의 소식이 또 전해졌어요. 뭐? 서방님네 병원이?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예 문도 닫고 안에 집기록까지 다 뺐더라고. 계속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쩌다 그 지경이 됐지? 서방네 병원은 얼마 전에 폐원을 했더군요. 그런데 폐원을 하게 된 이유가 더 기가 막혔어요. 병원에 5년 동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복잡했나 봐. 어머니가 병원 대표 이사직을 맡으면서 아주 직원들을 힘들게 했나 보더라고. 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심하게 했나 봐. 병원 사람들이 거의 1년 이상 버티지를 못했대. 어머님이 어떻게 갑질을 했을지 상상이 되기는 하네. 그리고 작년에 의료사고가 있었나 봐. 어깨 문제가 있는 환자인데 엉뚱하게 무릎 수술을 해버린 거야. 심지어 그 무릎 수술마저 잘못돼서 환자가 아예 걸을 수 없게 됐나 보더라고. 그 환자 가족들한테 입막음하려고 돈을 줬는데 성에 안 찼는지 계속 요구하는 걸 거절했더니 언론에 터뜨리고 말았대. 소문이 얼마나 빠른 동네인데 환자들이 그 병원 당연히 안 갔겠지. 그리고 뭐? 재수씨가 병원에 있던 직원이랑 외도를 했나 봐. 세상에 말도 안 돼. 그 일로 더 발칵 뒤집어져서 아예 손 쓸 수도 없게 되었대. 동서가 도대체 왜?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병원 문 닫고 그 건물 팔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이번에 싱크홀 생겼잖아. 그쪽도 집안이 약하다고 알려져서 싸게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런 악재에 더한 악재가 계속 겹쳤구나. 그래도 동생인데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해봤는데 어머니 동진이 재수씨 아무랑도 연락이 안 돼.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남편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헤어졌건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는데 연락 두절 상태이니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자기야, 일 힘들지 않아?
괜찮아. 아픈 아이들 보면 빨리 고쳐주고 싶어서 힘든 것도 잘 모르겠어. 자기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의사일 하고 싶지 않아? 지금도 뭐 만족하는데 더 좋은 환경이라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수용할 수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거라면 너무 좋지. 내가 선물 하나 해줄까 하는데 저는 남편 생일 선물로 남편의 병원 개원을 약속했어요. 바로 제 명의로 된 3층짜리 건물에 말이에요. 마침 점포들 만기가 거의 비슷했거든. 입점해 계신 분들한테 연장 계약 힘들 것 같다고 양해 부탁드리고 다 비우기로 했어. 죄송해서 보증금의 5%씩 더 얹어드리니까 뭐 다들 아무 불만 없이 비워주신다던데? 그럼 나 병원 해주려고 보증금 손해봐가면서 자리 마련한 거야? 손해라니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해두지. 난 당신의 아기들 진찰할 때 그 따뜻한 눈빛으로 보는 게 너무 좋더라. 거기서 당신 진심도 읽었고 당신 아버님한테 받은 건물 팔아서 나한테 잘해줬잖아. 나도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돈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어때? 마음에 들어? 물론이지. 고마워 규하야. 정말 고마워. 얼마 후 남편의 이름과 저의 이름 하나씩 단 땡땡 소아청소년과를 개원했어요. 주변에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사들을 4분이나 더 모셨고 건물을 통째로 다 써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유명해졌답니다. 남편은 개원에 대한 보답이라며 저를 대표의사라는 직함까지 달아주었어요. 비록 저의 건강 상태로 아이를 갖지는 못했지만 병원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모두 저의 아이들이라 생각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치료하고 있답니다. 한때는 시모와 그 식구들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걱정 없이 여유롭고 안정된 생활에 남편과 함께해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밝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